오와 줄거리. 왕후는 목표로 삼았던 지점을 먼저 선점하고 있던 화적 표범 장군을 지략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처단하고 산성을 토벌하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조카 곰보는 적을 염탐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했고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움을 느낀 현장을 이용하여 화적들을 초대하여 일거에 소탕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고 그의 부하들 또한 상벌이 엄격한 왕후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한편 부하들을 달래기 위해 산성에서 약탈을 허락하고 지켜보는 왕후를 갑자기 어떤 이가 습격하는데 붙잡힌 그는 여자였고 왕후에게 강한 혐오의 감정을 드러낸다. (14) 왕후가 전날 밤 그런 활극을 벌인 현공소에 다시 들어섰을 때 그의 뒤를 따라온 부하들은 지극히 피로해서 발걸음도 위태로웠다. 현공소의 내부는 이미 깨끗이 청소돼 전과 다름없었다. 시체도 처리했고 피 흘린 자리도 깨끗이 물로 닦았다. 현장의 호위병과 관리들은 각기 정한 부서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왕후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공포에 쌓이고 실수할까봐 조심했다. 그런 가운데 왕후는 마치 제왕같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러자 모두 황급히 그의 앞으로 나가서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왕후는 당당한 태도로서 현공소 안에 있는 뜰과 집을 열어 지나서 안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왕후는 당당한 태도로 현공소 안에 있는 뜰과 집을 열어 지나서 안으로만 걸어갔다. 거무스름한 얼굴에는 늠름한 위풍이 넘쳐 흐른다. 그는 이 지방 일대가 벌써 그의 장중에 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현공소의 호위병을 보고 명령조로 말했다. 저 묶어놓은 여자를 옥에 가둬라. 엄중히 경계해야겠지만 내 포로니까 식사를 주고 학대하지 않도록 감시해. 나중에 처벌은 내가 정하겠다. 그는 그녀가 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진맥진해서 얼굴빛이 백낙같이 희었다. 그토록 붉은 입술도 지금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두 눈만이 그 흰 얼굴에 먹처럼 검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숨이 가빴다. 그러나 그 큼직하고 매서운 검은 눈동자만은 아직도 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왕후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그에 대한 증오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목이 말라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왕후는 이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하고 새삼스럽게 놀랐다.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주저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복수심이 강하다고 하면 결코 그녀를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그는 우선 늙은 현장을 만나러 갔다. 현장은 새벽부터 관복을 갖추어 있고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 그러나 왕후가 나타난 것을 보자 그는 불안에 쌓여 있었다. 그는 왕후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왕후 같은 인물이 보수를 원치 않고는 남을 위해서 일할 리가 만무한 까닭에 만약에 왕후가 막대한 보수를 요구하여 표범 장군 이상의 무거운 짐이 된다면 어떡하나 하고 새로운 근심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왕후가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어서 왕후가 나타났다. 그가 천하의 영웅처럼 유연히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현장은 그만 가슴이 서늘해졌다. 수족이 벌벌 떨리는데 그것은 마치 그의 존재와는 따로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있기나 한 것처럼 움직였다. 그래도 그는 은근히 왕후를 맞아서 자리를 권했다. 왕후도 예법대로 제3 답례를 하고 또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과히 숙이지는 않았다. 현장은 차와 술과 안주를 날라오게 했다. 그리고 같이 자리에 앉아 먼저 한가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마침내 피치 못할 화제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왔다. 서쪽을 보기도 하고 동쪽을 보기도 하고 왕후가 앉은 방향 이외의 모든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던 늙은 현장은 마침내 결심한 듯 문제를 내놓았다. 그동안 왕후는 현장이 말하기 쉽도록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권리가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현장의 속마음도 10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늙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현장이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후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늙은 현장은 나지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성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지난밤의 은혜는 잊을 수 없소.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히던 화적을 소탕해 주셔서 앞으로 이 늙은 몸은 편안히 지내게 되었으니 이 은공에 대해 어떻게 살해해야 할지 모르겠소. 나를 구해주신 당신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좋을는지,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또 당신 부하들에게 보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당신은 내 아들보다 더 고맙게 생각됩니다. 내 현장의 자리라도 원하신다면 드릴 생각이요. 무엇이라도 말씀해 보시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느라 손가락을 물고 왕후의 대답을 기다렸다. 왕후는 현장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점잖은 태도로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소. 나는 어릴 때부터 악한 놈을 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백성을 못살게 굴던 악당을 없앤 것뿐입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끊고 다시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이번엔 현장이 말할 차례였다. 당신은 영웅의 기상을 가졌소. 지금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그러나 무슨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오. 이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말은 계속되었다. 서로 예의를 갖추고 말을 주고받는 동안 점차 요점에 가까워졌다. 마침내 왕후는 말을 돌려서 그의 첫째 희망이 어제까지의 표범장군의 부하들 중에서 자기의 부하로서 지원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편입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을 들은 현장은 공포에 쌓여 의자의 양쪽을 움켜잡고 벌떡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표범장군을 대신해서 화적의 두목이 될 의향이시란 말이오. 그리고 현장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그렇다면 내 운명은 마지막이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눈썹이 짙은 이 이상한 사나이는 표범장군보다 더 용맹하고 지모도 더 있어 보인다. 적어도 표범장군의 성질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요구하는 금액 정도도 알 수 있지 않았던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현장은 무의식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왕후는 솔직한 어조로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나는 화적이 될 생각은 없소. 나의 아버지는 양반이었고 큰 지주였고 나도 그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받았소. 그러니 나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소. 더구나 내 형이 둘이나 있는데 모두 부자이고 점잖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는 떳떳한 군인으로서 내 힘을 발휘해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것이지 화적을 본뜨고 싶지는 않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보수는 이것뿐입니다. 나와 내 부하들을 현공수 안에 주둔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고을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해 주시오. 그리고 나와 내 부하들은 현장에 예속되어 화적들로부터 현장과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들어오는 세금의 일부분으로서 내 부하들을 먹여주고 봉급을 주고 또 나를 정부의 이름으로써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현장은 난처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사령관은 어떻게 한담? 그도 좀처럼 사직하려 들지 않을 텐데. 나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서 죽을 판이요. 이 말에 대한 왕후의 대답은 힘이 있었다. 명예로운 군인답게 나와 그 사람은 자웅의 결판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긴다면 나는 내 부하와 무기를 그에게 넘겨주고 여기를 떠날 것이고 또 만약 내가 이기면 그와 반대로 그의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고 여기를 떠날 조건으로 하면 될 게 아닙니까? 현장은 한숨을 내쉬고 끙끙 앓았다. 그는 학자이고 성현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사령관을 불렀다. 이윽고 사령관이 왔다. 뽐내기를 좋아하는 조그만 사나이인데 배만 불룩했다. 외국식 군복을 입고 턱엔 약간의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빈약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억세고 용감한 티를 부리고 있었다. 그리고 환도는 유난히 긴 것을 차서 질질 끌다시피 했으며
또 발에 힘을 주어 뚜벅뚜벅 걸어왔다. 절을 할 때에도 허리만 굽힐 뿐이고 어디로 보아도 용맹한 인상을 보이려고 애썼다. 늙은 현장은 말하기 어려워서 땀을 흘리며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대강 사정을 설명했다. 왕후는 냉정한 태도로 거기에 앉아서 외면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채 했다. 이야기를 다 한 현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싶었다. 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사령관이 발끈하고 성을 잘 내곤 하였으므로 때에 따라선 매우 용맹스러워지리라 믿고 있었고 또 왕후를 볼 땐 한 번만 보아도 그가 맹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장은 자기의 몸을 둘 곳이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가 불룩 나온 조그마한 그 사령관은 현장의 말을 듣자 노기가 등등하여 그의 토실토실한 손을 환도자루에 대고 당장에 환도를 뽑아들고 왕후에게 달려들 것처럼 보였다. 그때 창밖에 모란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왕후는 사령관의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에게로 획 돌아서서 그 굵은 눈썹을 찌푸리고 팔짱을 끼며 그 조그만 사령관을 노려보았다. 불꽃이 튈 듯한 무서운 눈싸움이었다. 사령관은 갑자기 생각을 돌리고 분노를 눌렀다. 그도 바보는 아니었다. 왕후와 대결을 해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지금이 사직할 때라고 단념했는지 현장을 돌아보고 말했다. 나에게는 연로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그분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나는 아버지 복량을 하기 위해 사직을 결심한 지 이미 오래됐소이다. 그러나 군무가 단안해서 하루도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오늘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외다. 아버지에 대한 복량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소이다. 나는 뱃속에 고질이 있어서 무시로 고통을 받고 있소이다. 현장께서도 아마 저의 병을 잘 아실 것이외다. 이 병 때문에 몇 해 동안 화적을 소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은 극히 유감된 일이오. 그러므로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나마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닦고 또 병도 고쳐볼 생각이오. 이렇게 말한 사령관은 긴장한 모습으로 현장에게 절을 했다. 현장도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고 나지막한 소리로 그를 위로했다. 오랫동안 맡은 일을 충실히 보아주셨소. 그만한 예는 반드시 하겠소. 현장은 물러가는 사령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화적의 진압은 못했을 망정 군인으로서는 부리기 쉬웠고 음식 같은 것으로 종종 신경질은 부렸으나 그런 것은 모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은 그가 떠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했다. 현장은 왕후를 힐끔 보았다. 왕후는 젊고 용맹스럽고 심술궂게 생겼으므로 벌써부터 불안하게 생각되었다. 그래도 말만은 간곡했다. 이제 당신의 소망대로 되었소. 구사령관이 떠나가거든 사령관의 숙사로 옮기시고 병사들도 인계하시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내가 사령관을 갈았다는 말이 상사의 귀에 들어가면 무엇라고 변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오. 그리고 구사령관이 혹시 상사한테 가서 나에 대한 불평을 말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왕후의 머리는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도리어 현장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 아니겠소.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하시오. 화적 등살에 견디다 못해 용사를 고용했더니 그 사람이 화적을 소탕했기 때문에 그 용사를 호위대장으로 임명했다고요. 그 다음에 구사령관의 사표를 받아서 그 후임자로 나를 추천케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표를 쓰라고 압력을 가하지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또 나를 고용해서 화적을 소탕했다고 해도 명예는 현장에게 돌아가지 않겠소. 현장은 왕후의 제의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좋은 계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약간은 마음이 놓였으나 아직도 왕후가 두려웠다. 왕후가 그러한 무용과 책량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향해 오지 않을까 해서였다. 왕후는 현장의 공포심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공포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현장에게 싸늘한 미소를 띄워 보일 뿐이었다. 왕후는 현공소 안에 자리를 잡았다. 북쪽에서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여태까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는 세금에서 오는 일정한 수입을 갖게 되었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만반의 월동 준비가 되었다. 모두가 따스하게 지내고 음식도 충분했다. 그의 부하들을 위해 모든 준비가 마련된 다음에 겨울은 깊어갔다. 매일 판에 박은 듯한 일과를 보냈다. 그러던 중 어느 한가한 날 그의 머리에는 옥에 가둬둔 여자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혼자서 순웃음을 웃고 호위병을 불렀다. 두어 달 전에 내가 옥에 가둬두라고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데려와. 나를 죽이려던 여자다. 곧 형벌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태까지 잊고 있었다. 그는 또 소리 없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보나마나 이제는 좀 순해졌겠지. 얼마나 그녀가 순해졌는가 보려고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넓은 사령관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곁에 있는 큰 화로에는 숯이 벌겋게 타고 있었다. 밖에는 눈이 깊이 쌓여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눈을 이고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으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축축이 눈이 내려서는 그대로 얼어붙는 것이었다. 온 천지는 적적했다. 왕후는 화로 곁에 앉아서 따스하고 한가로운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양의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의자 등에는 찬 기운을 막기 위해 범 가죽이 걸쳐져 있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조용하던 앞들이 갑자기 소란해졌으므로 그는 문 쪽을 보았다. 호위병이 제수를 끌고 왔다. 그녀는 다른 두 호위병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묶인 채로 몸부림쳤다. 그래서 호위병들은 억지로 그녀를 문까지 끌어들였다. 그 몸부림 바람에 눈이 방안까지 날아들었다. 간신히 왕후 앞에 그녀를 끌어다 세운 뒤에 명령을 받았던 호위병은 변명조로 말했다. 사령관님, 너무 오래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인연이 영 말을 들어줘야지요. 한 발자국도 안 때려는 거예요. 옥에 갔더니 글쎄 발가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겠지요. 우리는 처자가 있는 몸이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여제수에게 부탁해서 옷을 입혀달라고 했지요. 그것도 인연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물어뜯고 하는지 여제수들이 여럿 달려들어서 간신히 옷을 입혔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결박을 짓고 끌어냈습니다. 사령관님, 이 여자는 미친년입니다. 원 세상에 이런 년은 처음 봤어요. 옥 속에서도 떠도는 말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여우가 무슨 간악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 말을 듣자 얼굴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옥에 넣었을 때 짧았던 머리가 지금은 거의 어깨 위까지 길게 자랐다. 난 안 미쳤어. 저놈이 미워서 그렇지. 그리고는 왕후에게 욕설을 퍼붓고 턱을 내밀면서 그를 향해 침을 뱉었다. 그러나 왕후는 날쌔게 물러섰고 또 호위병이 밧줄로 여자의 몸을 뒤로 당겼기 때문에 침은 화롯불에 떨어졌을 뿐이었다. 이것을 본 호위병은 다짐하듯이 말했다. 사령관님, 보시는 바와 같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이 기괴하고 난폭한 여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녀의 욕설을 들어도 그것은 천하고 무식한 여자의 말이 아닌 것이 기특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더 자세히 보았다. 워낙 가늘던 몸이 지금은 뼈가 보일 듯이 여의었으나 그래도 아름다웠고 여전히 거만을 떨었다. 아무리 보아도 시골 출신의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족을 한 일이 없었는지 발은 작지 않았다. 양반집 가정에서는 여자에게는 반드시 전족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다만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분노가 타오르는 눈 위에는 아담한 눈썹이 움직이고 있었고 뾰로통 내밀고 있는 엷은 입술 사이엔 가지런한 이빨이 하얗게 보였다. 일찍이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왕후는 생각했다. 창백하고 여이고 성난 얼굴이었으나 그래도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전혀 안 적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녀는 불을 뿜는 듯이 분격해서 말했다. 그 음성은 대단히 맑고 날카로웠다. 내 놈은 내 주인을 죽였어. 그 원수를 안 갖고 견딜 줄 아느냐. 설령 내가 죽어도 원수만은 갚아야 눈을 감을 수 있어. 이놈.
호위병은 깜짝 놀라 버럭 성을 내면서 칼을 들었다. 누구에게 그따위 말버릇이냐. 무엄하게 이 여우가. 그가 칼등으로 여자의 입을 치려고 할 때 왕후는 그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는 눈짓을 하고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표범이 너의 주인이냐? 그녀는 여전히 분격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다. 왕후는 유연한 태도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조용하고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를 죽였다. 그래서 내게는 새 주인이 생긴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나란 말이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펄쩍 뛰면서 왕후에게 달려들어 할 수만 있다면 당장에 그를 죽이기라도 할 기세를 보였다. 두 사람의 호위병은 그녀를 포박한 밧줄을 급히 당겼다. 왕후는 태연하게 보고만 있었다. 호위병들이 그녀가 꼼짝도 못하게 밧줄을 졸라매자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가쁜 양 울상을 짓고 서서 독살스러운 눈으로 왕후를 노려보았다. 왕후도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왕후가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듯이 그를 쏘아보았다. 왕후가 먼저 시선을 내려뜨리기 전엔 그녀 자신도 시선을 내려뜨리지 않으려는 결심에 찬 대담한 눈이었다. 그러나 왕후는 태연스럽게 그녀의 눈을 바라볼 뿐 노한 기색은 없었다. 큰 참을성을 가진 고요한 표정이었다. 그는 무섭게 성을 내는 편이나 성내지 않을 때에는 관대함과 참을성이 많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의 눈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왕후의 두 눈이 움직이기 전에 그녀의 눈은 동요했고 다음 순간 그녀는 호위병에게 소리질렀다. 옥으로 돌려보내줘요. 그녀는 더 왕후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왕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에게 새 주인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숨을 허덕였다. 왕후는 호위병에게 그녀를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면전에서 떠나는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홀로 남은 왕후는 그녀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몹시 궁금했다. 어떻게 해서 이 산성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 내력을 알았으면 싶었다. 이윽고 호위병이 돌아와서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저도 사나운 여자를 다루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암펄 같은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후는 그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산성에 있게 되었는가를 내가 알고 싶어 한다고 전옥에게 일러라. 아무리 신문해도 그 여자는 도무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옥에 가둔 이후로 이전보다 달라진 것은 처음엔 일체 먹지를 않더니 지금은 막 먹는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내력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제수들이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꾀를 써서 말을 건네보지만 거기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하면 말할 것 같은데 저렇게 지독한 여자이니 알 수 없죠. 고문해도 좋습니까? 왕후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고문을 해도 좋아. 그 여자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니까. 그러나 죽지는 않게 고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을 이었다.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살에 흠이 생기게 해선 안 돼. 그날 해가 질 무렵에 호위병이 보고를 해왔다. 그는 극히 황송한 듯이 말했다. 사령관님, 저 여자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살에 흠집을 안 주는 방법으로 도저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어요. 왕후는 우울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말했다. 그래, 당분간 그대로 둬라. 그리고 고기와 술을 주라고 전옥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는 그녀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결심이 정해질 때까지 그녀에 대한 생각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몰아넣어 두기로 했다.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는 언청이를 고향에 보내기로 했다. 그리하여 형들에게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적은 손실로서 큰 승리를 얻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지방의 근거지를 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출발하기 전에 이 점만은 주의시켰다. 내 성공을 너무 크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지역, 이 작은 고을은 나에게는 앞으로의 대성공의 첫걸음밖에 되지 못한다.
내가 큰 성공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형님들은 곧 내게 의지해서 자기 아들들을 출세시켜달라고 청을 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은 없지만 조카들을 더 많이 맡을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내가 약간 성공한 것처럼 말해서 군자금을 더 보내주면 더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해야 한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 마카에 부하가 5,000명 있는데 그들을 입히고 먹여야 하며 또 그들은 모두 늑대같이 먹으려고 해. 나도 이제 일을 착수했으니만큼 이 성 전체를 내 손안에 넣을 때까지 일을 계속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성들까지도 지배할 생각이라고 말해줘. 내 앞길에는 한이 없다고 말해줘. 알아듣겠나? 언청이는 그의 뜻을 충실히 전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먼 지방의 명찰을 찾아가는 나그네처럼 복장을 하고 왕후의 고향을 향해 남쪽으로 떠났다. 그 다음 왕후는 부하의 조직 편성에 착수했는데 과연 그는 이번 거사가 성공한 것을 자랑할 만했다. 그는 독립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것도 화적의 두목이 아니라 현공소에 주둔하고 있는 공안사령관이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은 이 지방의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자자했다. 어디를 가나 민중들은 왕후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모집하면 얼마든지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는 부하들을 엄선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병약한 자들은 물론 시력이 너무 약하거나 머리가 둔한 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구사령관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병졸들 중에는 먹기 위하여 병졸이 된 자도 많았기 때문에 강건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봉급을 지불하여 돌려보냈다. 이렇게 해서 왕후는 젊고 힘세고 싸움을 잘할 8,000명의 정예부대를 그의 마카에 가지게 되었다. 이 거사에 있어서 처음 참가한 100여 명 중에서 화적과의 싸움에서 죽은 자, 산성의 불 속에서 타 죽은 병졸을 제외한 전부를 새로 편성한 군대에서 사관 혹은 하사관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이 편성이 끝나고도 그는 안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대개의 사람 같으면 그의 지위쯤 되면 주색에 향락을 하지만 그는 이 엄동설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하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그가 아는 한의 공격 방법, 적을 견제하는 방법, 복병하는 방법, 그리고 이쪽에 손해 없이 퇴각하는 전술을 가르쳤다. 이런 한 지방의 현공소에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부하들을 훈련시켜서 정예군대로 만들 결심이었다. 중원에 진출하려는 그의 공명의 꿈은 한없이 커졌다. 15. 왕후의 두 형은 그의 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듣고 싶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태도는 각각 달랐다. 왕따는 둘째 아들이 목매어 죽은 뒤로는 왕후에 대한 흥미를 잃은 채 하였다. 또 동생 생각을 할 때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의 아내도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자주 울었지만 남편에게 짜증을 내므로써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걸핏하면 이렇게 말했다. 난 처음부터 그 애를 보내지 말자고 했어요. 이런 가문에서 우리 애같이 착한 자식을 군인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군대 생활이란 천하 생활이라고 말했잖아요. 처음에 왕따는 어리석게도 아내를 나무랐다. 난 당신이 그 애를 보내기를 원치 않은 줄은 몰랐지. 난 오히려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 애는 천한 병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생이 출세를 시켜줄 것이기에 기꺼이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미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우길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기세를 올려 대꾸했다. 당신은 내 말을 귀담아 들을 때가 없어요.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뻔하죠. 어떤 계집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애를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당신에게 몇 번이나 알아듣게끔 말했어요. 당신 동생은 천한 군인밖에 더 됩니까? 당신이 내 말대로 했더라면 그 애는 지금 살아있을 게고 몸도 좋았을 거예요. 그 애는 우리 애들 중에서 제일 잘났어요. 그리고 학자가 될 소질이 있었지요. 내 집에서 내 말이 한 번이나 통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는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짓고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하는 표정을 했다. 왕따는 그의 말이 공연한 풍파를 일으킨 것에 질려서 이리저리 옆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만 그녀의 노기가 제풀에 가라앉기만 바랐다. 그의 아내는 그 둘째 아들이 살았을 때에는 밤낮 이러니 저러니 나무라고 결점만 들어서 마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나 죽은 뒤에는 그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 즈음에 와서는 맏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신통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죽은 둘째 아들이 자꾸만 더 나아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셋째로 곱사등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화 집에 가서 이화와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는 일이 없었다. 실제로 그 아들은 이화 집에 가서 살고 있었다. 누가 그에 대해서 그녀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그녀는 의례 이렇게 대답했다. 그의 몸이 건강치 않아서 촌에 보냈지요. 그래도 부인은 자기 아들을 보아주는 사례의 뜻으로 쓰일 곳 없는 자질구레한 물건들, 이를테면 꽃무늬 있는 사기 그릇이며 비단이 약간 섞인 허란 옷감을 한두 감씩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옷감들도 모양이나 빛깔이 지나쳐서 이화로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화는 무엇이나 선물을 받을 적마다 새로 난 계란이라든가 밭에서 거둔 것을 답내로 보내어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받기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천치가 고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옷감을 장난감으로 주기도 하고 조골이나 신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또 사기 그릇은 곱사등이가 갖기를 원하면 그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그 토벽집에서 사는 농부 아낙네가 자기네의 소박한 그릇보다 도시에서 만든 꽃무늬 있는 그릇을 써보고 싶어 하면 그 아낙네에게 줘버리기도 했다. 한편 왕얼은 왕얼대로 동생이 한 일에 대한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남몰래 길 가는 나그네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런 풍문 가운데서 그는 북쪽 지방의 화족 두목이 새로 나타난 젊은 영웅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지 또 그 영웅이 과연 그의 동생인지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언청이가 오기 전까지 그는 기다리면서 돈을 저축했다. 시세가 좋을 때를 보아서 동생의 땅을 팔고 그 받은 땅값을 고리로 대부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돈을 한두 번 대부해서 금리를 보았지만 그것은 그가 동생을 위하여 힘을 쓴 정당한 대가이며 동생에게 하등 부당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느 사람도 그가 왕후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후의 신복부하인 언청이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초조했다. 여느 때 볼 수 없는 진실한 얼굴로 그는 언청이를 자기 방으로 인도하고 손수 차를 따라주었다. 언청이는 왕후가 말한 대로 이야기를 했다. 왕후는 그 자신 한마디도 않고 끝까지 들었다. 언청이는 왕후 말대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동생 되시는 사령관 각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치 산꼭대기에나 오르기나 한 것처럼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이제 간신히 한 개의 고을을 차지한 데 불과하니 전도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왕홀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말했다. 자네는 어떻게 보는지, 내 돈을 동생의 군자금으로 투자해도 위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자 언청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령관 각하는 남달리 총명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적에 소굴인 산성을 점령하고 그 지방을 약탈하여 세도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군은 현명하셔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장차 제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군은 지금 정부의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 지금은 조그마한 한낱 고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정부에 속하고 장군도 강군의 장군입니다. 머지않아 봄이 되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만 그때는 반란군이 아니라 당당한 정부의 장군으로서 출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생의 그러한 신중한 태도는 왕후를 크게 만족시켰다. 정오가 가까워졌으므로 그는 퍽 다정스럽게 언청이에게 말했다. 자, 우리 같이 가서 소찬이지만 술이나 한잔하고 식사나 합시다. 그리고 가족의 식탁으로 그를 인도했다. 왕을의 아내는 언청이를 보고 반가운 듯이 인사를 하고 나서 물었다. 우리 곰보놈은 어떤지요?
언청이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그의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할 뿐더러 항상 장군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왕월의 아내는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체면을 차릴 것 없이 앉아서 말하라고 수다스럽게 권하므로 다시 의자에 앉은 언청이는 공보가 어떻게 해서 화족의 소굴인 산성으로 들어갔던가 하는 이야기며 그가 꾀가 많아서 사명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 했으나 그 이야기는 않기로 했다. 여자란 괴벽스럽고 그 성미가 일정치 않으며 특히 어머니 되는 사람은 더 한층 괴벽스럽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라는 것은 자식들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왕월의 아내가 좋아할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일은 침묵을 지켰다. 왕월의 아내는 여러 가지로 바빴으므로 그녀가 언청이에게 무슨 질문을 했던가조차 깜빡 잊고 있었다. 식사 준비에 분주하고 또 일하면서 어린아이 젖도 먹여야 했다. 태평스럽게 젖을 빠는 어린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음식을 손님과 주인 앞으로 차려놓아야 했고 또 아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지 않고 아무 그릇에나 담은 채 수저를 들고 문 앞에나 아무 데나 앉아서 먹고는 그래도 배가 고픈지 다시 어머니 곁에 와서 더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차를 마시고 나자 왕월은 언청이를 형의 집 문 앞까지 데리고 가서 세워놓고 형을 부르러 들어갔다. 세 사람이 같이 찻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형수가 언청이를 보면 그들은 형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므로 그는 언청이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그리고 왕월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뜰을 지나 형의 거처로 갔다. 왕따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화롯가의 긴 의자에서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왕월이 그의 팔을 가볍게 흔들어 깨우자 놀란 눈으로 잠을 깨었다. 잠시 동안 정신이 흐리멍덩했으나 동생이 찾아온 사정을 알자 그는 힘드는 듯 일어서서 모피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동생의 뒤를 따라 나왔다. 그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누가 지나가나 하고 문밖을 내다보던 왕따의 이쁜 첩뿐이었다. 왕따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말라고 손짓을 했다. 그녀는 본부인을 두려워했고 소심했지만 원래 마음씨가 곱고 말을 잘 듣는 여자였기 때문에 왕월의 말대로 만약에 부인이 왕따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면 못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 일행은 찻집으로 갔다. 거기서 언청이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다. 왕따는 그 말을 듣고 동생에게 맡길 아들이 없는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왕월의 장남이 잘하고 있다는 말에 시기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번만은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언청이에게는 은근히 그 수고를 위로하고 보내줄 군자금에 대해서는 왕월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감정을 억제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서고 보니 그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여 그는 그 길로 장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남은 휘장을 들이우고 한가히 침대에 누워 산미인이라는 음탕한 소설을 정신없이 읽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그만 황급히 소설책을 옷 속에 숨겼다. 왕따는 자기 가슴에 가득 찬 생각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곧 꺼내어 예, 너 아직도 내 막내 삼촌 곁에 가서 군인으로 출세해 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나 장남은 이미 모험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시기를 지났었다. 그는 가벼운 하품을 했다. 그 인매는 소녀의 인매처럼 연분홍색으로 예뻤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는 낯으로 말했다. 제가 군인이 되겠다고 미련한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왕따는 아들에게 열심히 권했다. 너는 보통 병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더 높은 계급을 갖는 거야. 너의 삼촌의 다음 가는 자리에 말이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낮추어 달래보았다. 내 삼촌은 장군이 됐단다. 그리고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술책으로 크게 성공했어. 어려운 고비는 지났어. 장남은 고집세게 머리를 저었다. 왕따는 성을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풀이 주고 누워있는 장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순간 왕따는 이 아들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 새삼스럽게 눈이 떠졌다.
그의 장남은 향락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성미가 까다롭고 게으르며 아무런 야심도 갖고 있지 않은 젊은이였으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란 자기가 아는 젊은이들보다 몸차림이 유행에 뒤지지나 않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왕따는 누워있는 장남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깔고 있는 것은 비단 이불이며 몸에도 비단을 감고 있었다. 신까지도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다. 향수칠까지 한 살결은 고운 여자 살결이었고 머리는 외국제 향유로 매끈하게 빗겨 넘기고 있었다. 그는 자기 몸을 곱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육체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얻은 대가는 밤의 극장에서 혹은 도박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멋지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부잣집 도련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조부가 땅을 파던 왕릉이라는 농부였다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왕따의 머리에는 항상 잡스런 생각으로 가득 차 몽롱하고 혼탁했으나 이때만은 그의 맏아들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심히 근심이 되어 그는 여느 때 같은 흐리멍덩한 목소리와는 딴판으로 언성을 높여 말했다. 이 애비는 내 장래가 염려된다. 넌 사람 구실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너도 세상에 나가서 내 힘으로 내 앞길을 개척해야 돼. 게으르고 향락만 누리면서 나이만 처먹겠단 말이냐. 왕따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아들의 양심의 삭은 이미 잘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막연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장남은 아버지의 말소리가 뜻밖의 날카로운 것을 보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무서운 듯이 그러면서도 까다로운 어조로 대꾸했다. 어머니는 어디 있죠? 나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죠. 그렇게 나를 쫓아내고 싶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자 왕따는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온화한 어조로 돌변했다. 좋아 좋아. 너 좋을 대로 하려무나. 넌 장남이니까. 다시 그의 머리에는 구름이 끼어 명석하던 순간은 사라졌다. 그는 탄식하면서 저런 기공자 같은 아들은 천한 집안의 아들들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월의 아내는 촌여자이고 그런 여자가 낳은 곰보아이는 보나마나 왕후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 왕따는 장남의 방에서 슬그머니 나왔다. 젊은이는 다시 비단으로 싼 베개에 머리를 얹고 누워 양손을 머리 밑에서 맞잡고 빙그레 웃었다. 이윽고 숨겨두었던 소설책을 꺼내 다시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친구가 그에게 비밀리 권한 음탕한 책이었다. 그러나 왕따는 막연한 우울감이 가시지 않았다. 무엇인지 마음을 무겁게 뒤덮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생활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듯 싶었다. 며칠이 지난 후 언청이가 지갑은 물론 허리에도 두르고 전대에도 그득히 돈을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등에까지 메고 몹시 무거워하며 떠나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서운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주선을 해주면서도 그는 여태까지 왕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왕후 곁에 보내서 공명을 이룰 만한 아이가 없는 것이 기가 막혔다. 싫지만 팔아버릴 수도 없는 토지를 생각하니 세상사가 모두 귀찮아졌다. 나중에는 그의 아내가 알아채리만큼 그의 우울은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남이 물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버틸 것이지만 그는 그의 고충의 일부를 아내에게 알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적당한 충고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가 자기보다 총명하다고 남몰래 생각할 지경이었다. 그가 아내에게 왕후가 얼마나 훌륭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던 것이다. 조그마한 고을의 장군은 군벌과는 달라요.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지 시동생을 부러워하다니 말이 돼요. 시동생이 큰 성의 사령관이나 되면 우리 작은 아이를 보내도 무방하겠지요. 아마 지금 유모가 젖을 먹이고 있는 막내를 보내는 것이 더 알맞게 될 거예요. 왕따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 후 한동안 그는 이전처럼 즐겨 놀러 가지도 않았다. 또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부질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좋아했고 집안에서도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단 아이들이 덤비고 울고 종들과 장사치들이 떠들어대고 복잡거리고 하는 한가운데 사는 편을 좋아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조용히 홀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가 이렇게 고독을 좋아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인생에 대한 공허를 느꼈던 까닭이다. 무슨 이유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제는 이전처럼 젊지 않으며 자기도 모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게 생각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될 기회도 이제는 영원히 놓쳐버린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슬펐다. 이 막연한 여러 가지 슬픔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막연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생계의 길인 동시에 그 토지의 관리를 게을리하면 일가곤속이 먹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일종의 저주를 느꼈다. 그는 토지에는 마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이상한 생각조차 들었다. 언제나 볼 일이 있는 것이었다. 파종할 때이니 나가서 감시를 해야 하고 비료를 준다고 하니 안 가볼 수 없고 추수를 한다니 햇볕을 쬐면서 서서 보아야 했고 저울질하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고 또 소장료를 받으러도 가야 했고 그는 큰 집의 가장이고 일하기 싫은 천성인데도 토지 둘러보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대리인을 두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어딘지 엉큼한 데가 있는 것 같고 자기 몰래 사복을 채우지 않을까 의심이 나서 그에게 맡겨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싫으면서도 계절이 올 때마다 자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감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또 겨울해라도 따스한 날이면 정원의 나무 밑에 걸터 앉기도 했다. 그리고 오는 해마다 땅을 둘러보러 가지 않으면 소작인들이 도둑질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끙끙 앓기도 했다. 소작이는 언제나 우는 소리를 했다. 금년에는 홍수가 져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에요. 올해는 메뚜기 때만 수가 났어요. 이런 따위에 온갖 핑계를 대고 소작료를 깎으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도 지주인 그에 대한 속임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이 괴로워서 그는 땅을 저주하고 싫어했다. 그는 왕후가 빨리 크게 성공해서 형대는 자기가 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논밭 사이로 다니지 않아도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싶었다. 그가 왕후의 형이라는 것만으로 만사가 잘 처리되는 시절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대지주 왕선생이라고 불려졌을 때는 기뻤다.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명예스러운 그 이름조차 현재의 그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다. 사실 그는 그의 아버지 왕릉이 살아있는 동안 그로부터 용돈을 마음대로 타서 썼으며 수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이 더 한층 괴롭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고 나서부터는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익숙지 않은 일을 해도 그는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처자는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도 그는 불평스러웠다. 그의 아들은 옷도 최고품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겨울에는 두꺼운 모피 두루마기, 봄 가을에는 가벼운 모피 두루마기, 그 밖의 계절에 따라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었고 그의 친구들인 멋쟁이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 극히 두려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행에 뒤떨어진 복장을 한다는 것은 창자를 끊는 듯한 고통이 되는 것이었다. 근래에 와서는 넷째 아들도 그 본을 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겨우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옷 모양을 가리고 반지를 끼고 머리에는 향유를 발랐다. 집에 있을 때에는 여종이 시중을 들어야만 했고 밖에 나갈 때에는 시종을 데리고야 나갔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가 금이야 옥이야 소중히 여기고 잡기가 붙지 말라고 한쪽 귀에 금기고리까지 달아주었다. 그를 계집애로 잘못 알고 잡기들이 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왕따의 아내는 왕따가 아무리 이전같이 돈이 없다고 설명을 해도 고지 듣지 않았다. 아내가 돈을 요구할 때 왕따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없으니 50냥만 쓰지. 그러면 그의 아내는 즉석에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절의 지붕을 잇는데 시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만한 돈도 안 내면 내 체면이 안 서요.
당신에게 돈이 없을 리가 없어요. 술자석이나 노름판에서나 천한 계집년에겐 돈을 물쓰듯 하면서 이 집안의 신령이나 부처를 위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작정이에요.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왕따는 그의 아내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선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귀중한 돈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듯한 중들에게 주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그리고 불교는 부녀자들에게나 적합하다고 말했지만 부처의 숨은 위력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이중 그의 아내는 신앙심이 대단히 깊어지고 부처들과 절과 그런 모든 것들과 친밀해졌고 그녀 자신 매우 성스러워졌으며 매일 절에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가 만족으로 여기는 것은 존귀한 부인답게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 승려들과 주지까지 은근히 그녀를 맞이하여 공손히 머리를 숙이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불덕을 입었다느니 보살이라느니 도통을 했다느니 등등의 찬사로 아첨을 했다. 그들이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 그녀는 정숙하게 미소를 띄우며 눈을 내려뜨리고 겸손한 말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먹었던 이상으로 많은 시주를 약속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승려들은 그녀를 칭찬하기에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신앙이 깊은 귀감으로서 그녀의 이름을 여기저기 써붙이는가 하면 어떤 절에서는 붉은 나무판에 이 부인이야말로 신앙이 깊고 올바르게 부처를 따르는 선한 여자라는 뜻을 금자로 써서 여러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세워놓기까지 했다. 그 후부터는 그녀의 고동은 더 한층 엄숙해지고 신성하고 신앙 깊은 얼굴을 하고 다녔고 앉을 때에도 더욱 점잖게 앉으려고 노력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담소를 즐길 때에는 그녀는 염주를 세고 경문을 외기도 했다. 이렇게 신성해진 후로부터는 속인인 남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체면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로부터 돈을 받으면 젊은 첩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첩은 큰 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불경을 배우고 있지만 시주는 하지 않으면서도 역시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옷감을 사거나 보석이라든가 폐물을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다 돈을 쓰는지 왕따는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녀에게 주는 돈도 어디로인지 곧 흘러나갔다. 그러나 돈을 안 주면 젊은 첩은 부인에게 가서 울면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인이 나서서 첩을 두었으면 얼마만큼씩 돈을 주어야 한다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귀찮아서 왕따는 그녀에게 돈을 주기 마련이었다. 이 두 여자는 서로 냉담하면서도 마음이 맞는 점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공동전선을 펴고 왕따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따는 그의 첩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했다. 그것은 첩이 연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 왕따는 상대가 누구인지 숨어서 엿보았더니 그것은 첩의 아버지였다. 왕따는 분한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나는 그놈의 영감쟁이 식구까지 먹여 살렸구나.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한참 동안 끙끙 혼자 앓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여자란 시집간 집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일단 자기 몫으로 받은 돈은 여자들이 즐겨 사는 옷감을 사든 과자를 사든 자기 친정에 주든 그것은 그녀의 권리임에 틀림없었다. 남편도 참견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억제하면 싸움이 된다. 왕따는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채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또 왕따가 고민하는 까닭은 자기의 정욕을 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나이가 50이나 가까우니 계집에게 쓰는 돈을 절약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이 되지 않았다. 그는 여태까지 그의 약점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여자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 그녀에게 인색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이 집에 있는 아내와 첩 외에 여배우 노릇을 하던 기생첩이 또 하나 있었다. 임시첩으로 삼는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 성내의 다른 곳에 살림을 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예뻤으나 찰거머리 같아서 약속 기한이 지난 뒤에도 좀처럼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에 그가 그녀에게 손을 뗀다면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며 그의 가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울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굵은 목덜미를 끌어안고 붓국 같은 손가락으로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지라 그는 그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마개알몸 같은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 욕심 많은 그 노파는 딸의 말에 뒤이어 그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여보소, 내 딸을 버리다니 될 말이오. 그 애는 임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소. 몇 해 동안 임자하고 살림을 하느라 이제 그 좋은 목청도 탁해지고 또 극장에는 이제 자리도 없을 텐데 어떻게 벌어먹고 살란 말이오. 임자가 내 딸을 버린다면 내가 현공소에 가서 고소를 안 할 줄 아시오. 이 말에 왕따도 꼼짝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이 표독한 할멈이 고소를 한다면 그에 대하여 무슨 악담을 할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왕따는 성안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황급히 있는 대로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곤 했다. 그 모녀는 왕따를 위협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울며 발악해서 그의 돈을 짜내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그가 이런 하고 많은 귀찮은 일을 당하면서도 이 뚱뚱보는 여자를 멀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연애 자리에서 고운 기생을 보기만 하면 그만 정욕을 참지 못해 그 기생에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튿날이 되면 공연한 짓을 했다고 후회도 하고 주책 없는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한 날이 몇 주일 계속되는 동안 왕따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흥미가 줄어든 것 같아서 놀랐다. 식욕도 정같지 않았다. 식욕이 줄어지면 곧 죽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걱정거리를 좀 덜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토지를 어느 정도 팔아서 그 돈에 의지해서 살리라고 결심했다.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내 자식들이 일평생 편하게 지낼 재산이 남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들대로 처리할 일이지. 자손을 위해서 근검절약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는 결심한 듯이 일어나 왕허를 찾아가서 말했다. 지주굿이라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아. 나는 워낙 도회 생활을 하면서 놀고 먹으라는 팔자인가 봐. 이렇게 몸이 붓고 나이가 많아지니 가을 봄으로 들에 나가 다니는 것이 힘이 들어.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간 추위나 더위를 못 견뎌 갑자기 죽을 것만 같아. 그리고 난 농사꾼들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에게 속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게 부탁하는 것인데 내 땅을 절반만 팔아줘. 그리고 내가 당장에 필요한 돈 이외의 돈은 내가 나 대신에 놀려서 이자를 받아줘. 그렇게 하면 난 그 진절머리 나는 토지 일을 그만큼 덜 봐도 될 테니까. 나머지 절반의 땅은 자식들에게 남길 생각이지만 집의 아이들은 하나도 내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큰아이에게 나 대신 밭에 나가 보라고 하면 무슨 모임이 있다느니 머리가 아프다느니 하는 핑계만 대고 도무지 가주질 않는단 말이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은 굶어 죽을지도 몰라. 소작인들만이 내 토지로 돈을 벌고 있어. 왕을은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속으로는 경멸했으나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형님의 땅이니까 소개비는 안 받고 팔아드리죠. 제일 비싼 값으로 팔아드리죠. 그런데 최저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왕따는 한시라도 빨리 토지를 처분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말했다. 내가 그럴듯한 값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팔아와. 내가 내 동생을 믿지 못하겠니? 왕따는 속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짐이 되는 땅을 절반이나 처분하게 했으니 당분간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뻤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는 숨겼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녀에게 공박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왕 팔려거든 왜 자기 손으로 그와 친한 부자들에게 팔지 않고 남에게 위탁하느냐고 그녀는 따질 것이다. 그러나 왕따는 토지를 자기 손으로 그 사람들에게 팔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형의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동생이 자기보다 더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팔기보다 더 비싼 값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짓고 보니 갑자기 힘이 나고 식욕도 이전보다 못지않게 나아졌다. 그리고 다시 인생은 그에게 견딜 만한 것이 되었고 세상에는 그보다 더 많은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왕따는 새삼스럽게 용기가 났다. 한편 왕얼은 이전보다 더한층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는 형이 팔려고 내놓은 토지 중에서 좋은 것은 그 자신이 사기로 했다. 물론 그는 세상의 표준으로 봐서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값을 치렀다. 그는 제일 좋은 땅만은 문중에서 가지는 것이 좋겠기에 자기의 명의로 약간 샀노라고 형에게 말했다. 그러나 왕따는 동생이 얼마나 자기 몫으로 샀는지 알지 못했다. 왕얼은 형이 술에 취했을 때를 틈타서 토지 매각 증서에 도장을 찍게 했기 때문에 왕따는 사는 사람의 이름도 잘 보지 않았고 또 치중에 기분이 좋아서 동생이 하는 일이 그에게 매우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다. 만약 왕따가 자기가 파는 토지의 대부분이 동생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육해하리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왕얼은 자기가 샀다는 것을 너무 나타내지 않기 위해 자기가 사지 않고 소작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는 그것을 왕따의 관심을 최대한도로 집중케 했다. 실상 그렇게 판 토지도 상당히 많았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왕릉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어서 그가 살 토지는 거의 전부가 비옥한 땅이었다. 형의 토지 처분이 끝났을 때 왕얼의 손으로 들어온 땅은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 뿐이었다. 그는 동생 왕후가 분재받은 토지도 그렇게 처분했던 것이다. 그 후 왕얼은 그 광대한 소유지로부터 거둔 곡식을 자신의 손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그는 은과 금으로 한없이 축적하였다. 성내나 근방 일대에서는 그를 호상왕시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 조그맣고 옹졸하게 생긴 사나이가 그렇게 큰 부호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왕을은 이전과 다름없는 소찬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부자가 되면 대개의 남자들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첩을 두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옷도 전과 다름없이 작은 무늬가 있는 검소한 회색 옷만을 입었다. 또 가구를 새로 사들이지도 않았다. 뜰에도 꽃 같은 무용한 것은 없었다. 전에 있던 꽃나무도 가꾸지 않아서 말라버린 자리에 그의 아내는 닭을 쳤다. 그 닭들은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아이들이 흘려놓은 음식물들을 주워 먹기도 하고 뜰에 난 풀을 모조리 뜯어먹어서 풀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몇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을 뿐이었고 땅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다. 또 왕얼은 아이들도 호사스럽게 기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있었다. 어느 아이나 2, 3년간만 학교에 보내서 읽고 쓰기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엔 주판을 가리켰다. 글을 많이 배우면 노동을 싫어하는 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을 좋아하기까지 그들을 학교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알맞게 가르치고는 을의 다른 상점에 점원으로 보내서 견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장사를 거들게 할 작정이었다. 그는 장남 곰보를 왕후에게 보내두었기 때문에 둘째는 집에 토지 관리를 시키고 그 다음 아들들은 12살이 되자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남의 집 점원으로 보냈다. 토벽집에선 이화가 천치와 곱사등이를 데리고 살았다. 그녀의 생활은 언제나 그 전날과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생활을 원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땅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다. 왕따의 모습은 볼 수 없었으나 왕얼이 추수 때나 파종 때면 을의 밭을 둘러보러 오기 때문에 토지는 여전히 왕가의 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안심하고 있었다. 호상인 왕얼은 성내 사람이지만 그 형보다 훨씬 영리한 지주구시를 한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소작인들의 속임수에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으며 논밭의 곡식이 아주 푸를 때 얼마만큼의 소출이 있으리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었다. 또 소작인들이 추수한 곡식의 중량을 속이려고 저울질할 때 슬그머니 쌀가마니의 한쪽을 발로 디디거나 쌀 또는 밀의 부피를 부풀게 하기 위해 물을 붓기라도 하면 가늘면서도 빠른 그의 눈은 잽싸게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었다.
원래 농민과 상인은 항상 상극이라서 서로 속이는 것이 일수이지만 그는 곡물시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속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왕월이 성을 내지 않더냐고 이화가 어떤 농부에게 물어보아도 그들은 그가 성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마지못해 칭찬까지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침착하다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어느 상인보다도 영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거래에서나 이익을 보는 왕월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런 경멸적인 칭호를 붙일 때에는 물론 그에 대한 증오의 뜻도 있었다. 실상 그들은 왕월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월은 그런 별명을 조금도 개의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농가의 아낙네가 저울에 달려는 곡식강줄이 밑바닥에 돌을 넣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왕월이 잠깐 돌아간 틈을 타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에게 그만 들켰던 것이다. 그러자 그 아낙네는 그에게 소리쳤던 것인데 그때 그는 처음으로 그에 대한 그런 별명이 한간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농부의 아낙한테서 욕을 먹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워낙 입버릇이 사나운 여자란 남자들보다도 더 대담한 것이다. 남자들은 속임수를 쓰다가 들키면 그들의 성격에 따라 얼굴을 찌푸리거나 혹은 무안해하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거나 악을 쓰는 것이다. 임자의 부모도 우리들 같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을 땐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어. 그걸 잊어선 안 돼. 지금의 임자 같은 지주가 우리의 뼈까지 먹으려더니 우리 소작인들이야 굶을 도리밖에 더 있겠어. 왕따는 소작인들이 세게 나오면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 그는 소같이 참을성 있고 겸손한 농민들도 한번 크게 나오면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대단히 가혹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겁을 아니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월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화가 지나가는 왕월을 보고 나와서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었다. 모두 서방님이 너무 지독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좀 너그럽게 하시면 나도 좋겠어요. 농민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못 살고 또 무지할 때에는 아이들처럼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서방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나도 영감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언짢아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왕월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 누가 그에게 무엇라고 말하든 어떤 짓을 하든 마이동풍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았다.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던 것이다. 16. 이 지방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또 몹시 추웠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보라가 무섭게 쳤다. 왕후는 이제는 그의 소나기에 들게 된 현공서 안에 틀어박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사령관실에 자리 잡은 왕후는 현장에게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8,000명이나 되는 군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 세금 가운데는 현공서 가운데 있는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호경세라는 것도 있었다. 민중을 보호하는 정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그 정부 군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왕후의 사병이었고 그는 한번 풍운이 움직이면 그의 세력 확대를 위하여 활약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있었다. 이 지방 일대의 농민들은 그 소유한 전답의 면적에 따라서 왕후의 군대를 위한 응분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미 화적은 소탕되고 그들의 산성은 불살라지고 표범 장군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된 민중들은 모두 왕후를 찬양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세금을 잘 내었다. 또 왕후는 현장에게 점포세와 시장세를 받게 했다. 그리고 이 지방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 길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와 통과하는 상품에도 일일이 세금을 받게 됐다. 이렇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동안에 왕후에게는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슬기로운 그는 이러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중간에 부정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데도 여러 손을 거치지 않게 했다. 그 세금 징수 감독은 그의 신복 부하만이 담당케 했고 그 감독들에게는 천천히 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부정한 세리를 처벌할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신복 부하들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가 직접 처벌한다고 말해두었다. 모두 그의 무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반당할 염려는 거의 없었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그가 공평하고 정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보는 일이 좋아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왕후는 이만큼 성공했지만 그래도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형공소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그를 무서워해야 그의 지위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와 특별한 친교를 맺지 않았다. 또 그는 천성이 연애라든가 친구와의 교제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홀로 지냈다. 오직 용무를 위하여 곰보 조카와 위령사령인 언청이를 가까이 둘 뿐이었다. 현장은 이미 고령이고 또 아편만 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무가 문란해져 있었다. 그리고 형공소 안에서는 대소벼슬아치들이 서로 팔을 쥐어 질투하고 배척하고 또 그들의 일가 친척들은 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다가 편히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무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늙은 현장 귀에 들어가도 그는 아편만 빨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일 안쪽 방에서 늙은 아내와 마주 앉아 있기만 하고 여간한 정무로는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관직에 책임만은 충실히 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송사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 일찍부터 관복을 입고 정청에 나타나서 단상의 자리를 잡고 허다한 사건을 심리했다. 현장은 원래 선량하고 온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을 처리하는 데에는 빈약하나마 그의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정의와 공도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청까지 와서 자기 앞에 서서 호소하기 위해서는 문지기에게 상당한 뇌물을 주어야 하며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호소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못 온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리고 배심 판사들까지도 그의 뇌물 배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또 현장은 그가 배심 판사들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노쇠해서 곧 머리가 몽롱해졌다. 때로는 송사의 요점을 모르면서도 남보기에 창피해서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또 변론이 1시간가량만 계속돼도 곧 졸기 시작했다. 또 말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곤란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도 못했다.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까 염려했어였다. 그래서 그저 아는 체만 했다. 그래서 배심 판사의 의견을 그대로 듣는 수밖에 없었다. 판사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솜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저 사람이 그르고 이 사람이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현장은 두말 없이 그렇고 말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찬성을 했다. 또 판사들이 저 사람은 법을 범했으니 태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 현장은 떨리는 음성으로 선언했다. 그래, 태형에 처한다. 겨울 동안 들어앉아만 있는 왕후는 때때로 심심풀이로 정청을 나가서 재판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런 경우엔 언제나 그가 앉은 곁에 곰보 조카와 언청이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부정의 사실을 목격했다. 그는 당초엔 이런 일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자신은 군인이고 행정가는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문관들에 물들지 않게만 단속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청에서 붕괴할 만한 일을 보면 그는 춥고 바람 부는 날씨라도 부하들을 야외로 이끌고 나가서 행군을 시키기도 하고 맹렬한 훈련을 시키기도 하여 가슴속에 사무치는 노기를 풀곤 했다. 그러나 왕후는 원래 정의감이 강한 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실이 되풀이되는 것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현장의 판결을 좌우하는 배심 판사들에 대한 분노는 점점 부풀기 시작했다. 특히 수석 판사에 대해서 그러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한 현장에게 무슨 말을 한데도 효과가 없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없이 부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게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청을 나와 버렸다.
그리고 속으로는 몇 번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봄이 빨리 오지 않으면 부득이 나는 어느 놈이고 한 놈을 죽이게 될 게다. 한편 배심 판사들도 왕후를 좋아하지 않았다. 첫째로 그가 너무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또 그가 천한 무인이고 교양이나 학식에 있어서 그들보다 뒤떨어진다고 해서 그들보다 한층 낮은 인간으로 멸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후의 분노는 자신도 모르게 돌연히 폭발했다. 큰 폭풍우가 조그만 구름과 바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돌발 사건도 그 발단은 사소한 사건에 있었다. 그 해도 다 간 어느 날이었다. 돈 받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녔고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몸에 갚아야 하는 관례였기 때문에 새해가 될 때까지 숨어 다니기에 정신없었다. 이 해로서는 마지막 송사를 보게 되는 이날 현장 영감은 정청의 단상에 자리 잡고 앉았다. 이날 왕후는 하는 일 없이 자기 방에만 앉아있기가 답답했다. 부하들에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세라 그 자신 도박을 할 수도 없었다. 그가 도박하는 것을 보면 그의 부하들은 마음 놓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소설이라든가 이야기책 등은 사랑이니 무언이 꿈같은 수작뿐이고 사람을 유약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당초 손을 대지도 않았다. 또 그는 옛날에 성현들의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학식도 없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 곧 그의 호위병과 함께 정청에 나가서 오늘은 무슨 사건이 있나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몹시 초조했다. 특히 요즘 한 열흘 동안은 더욱 춥고 또 눈이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부하들을 끌고 훈련하러 나갈 수도 없어서 더 한층 우울한 심정이었다. 그는 정청에 나가 앉았어도 자기의 생활이 지극히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죽든 살든 아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우울한 심정을 안고 맥없이 어느 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전날 이 자리에 나타나서 안면이 있는 부자가 들어왔다. 고리대금하는 사람인데 미끈덕한 얼굴을 하고 몸집이 뚱뚱한 사나이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예쁘고 작은 그의 손은 노란빛이었고 무슨 말을 할 땐 싫다는 듯이 그 손을 흔들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손을 흔들 때마다 비단 소매를 치켜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왕후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도 그가 놀리는 손에서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토실토실한 손, 붓국 같은 손가락에는 손톱을 길게 기르고 있었다. 이날은 그 고리대금업자 뒤를 따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다. 그 농부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말은 못하면서도 현장에게 자비로운 심판을 간청한다는 듯이 돌바닥에 이마를 조아리고 언제까지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리대금업자는 그의 소송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에 이 농부에게 땅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선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이미 땅값이 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말씀입니다. 그는 또 소매를 치켜 올렸다. 그리고 그 토실토실한 손을 내두르면서 농부에 대하여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러면서도 현장에게 아첨하는 어조로 말했다. 현장님, 아직도 이 사람은 땅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작은 누나를 굴리면서 농부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농부는 말이 없었다. 상반신을 굽힌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도 말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빌었나? 왜 갚지를 않았나? 그러자 농부는 약간 고개를 들었다. 아직 그의 눈에는 현장의 발끝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음 졸이듯이 말했다. 소인은 가난한 농사꾼이올시다. 나으리 앞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마을의 동장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을 사서 말씀드리게 할 형편도 못 되고요. 걱정 말고 마음 놓고 이야기해. 현장은 무척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농부는 한두 번 입을 들먹거리고 간신히 소리를 내었다. 시선은 아직도 내려뜨린 채였다. 더러운 양털 같은 낡은 솜이 여기저기 비어져 나오는 걸레 같은 옷을 입은 그의 앙상한 몸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 추위에 맨발이고 갈대로 삼은 신을 신고 있었다. 그 신조차 해져서 발가락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붉어져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엔 아무 느낌도 없는 모양으로 약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조상 쪽부터 물려 내려오는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땅새가 나빠서 거기서 나는 것 갖고는 집안 식구가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들 내외만이 살 적에는 먹을 때는 먹고 없을 때면 없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누라가 아들을 낳고 또 몇 해 후엔 딸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도 이럭저럭 지내오다가 며느리를 보고 손자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내외만 해도 살기가 구차한데 이렇게 식구가 불었습니다. 딸녀는 아직 출가할 나이가 안 돼서 아직도 먹이고 있지요. 이태 전에 옆마을의 어떤 중늙은이에게 제치로 보내기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집을 보내자니 옷 한 벌은 사입혀야지요. 그래 옷을 사줄 돈이 없어서 돈을 빌었습니다. 은전 열량인데 다른 사람들한텐 몰라도 저에겐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이 양반에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이자가 불어서 고비됐습니다. 저는 1년에 기껏 벌어야 10량밖에 못 되는데 저의 이 빚은 2해 만에 40량이나 된 것입니다. 어째서 살아있지 않은 돈이 그렇게 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것은 땅뿐입니다. 저 양반은 저더러 땅을 내놓고 나가라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쫓아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농부는 다시 묵묵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왕후의 시선은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농부의 발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수척하고 누르스름한 농부의 얼굴은 그의 생활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 난 이후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의 발은 더했다. 비틀어지고 마디가 튀어나온 발가락이라든가 물소의 가죽이 마른 것 같은 발바닥은 그의 고난의 생애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 발을 본 왕후는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그 무엇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다만 현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리대금 업자는 성내의 유력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 영감과 여러 번 주연을 같이 했고 이 정청 벼슬아치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었다. 그것은 소송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위의 고하에 따라 응분의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은 농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의 편을 들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의 나이 또래의 수석 판사를 돌아보았다. 그 판사는 흰 수염이 나 있어도 나이치고는 몸이 튼튼하고 곱고 그의 얼굴도 미끈하게 잘생겼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하오? 현장은 수석 판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판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받은 뇌물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이 농부가 돈을 빈 것과 또 갚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면 빌려준 돈에 이자가 붙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것은 농부가 토지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과 같이 빌려준 돈의 이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자기 땅을 남에게 소작 주었다가 그 소작료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고리대금 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적당하게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장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농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처음으로 여러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리벙벙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왕후는 고생에 시달려 비틀어진 그 발에 눈이 팔려 농부의 얼굴이나 눈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노발대발하여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말하지. 그 가난한 사람의 땅은 뺏지 못한다. 정청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의 눈은 일시에 그 소리를 지른 쪽으로 쏠렸다. 왕후의 호위병들은 총을 들고 달려와서 그의 곁에 섰다. 정청 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왕후는 이미 분노를 터뜨린 이상 이제 와서 억제하려고 해도 안 될 일이었다. 그는 줄곧 고리대금 업자를 손가락질하며 굵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렸다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 뚱뚱한 집게벌레 같은 놈이
이런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것을 나는 벌써 여러 번 봤다. 이놈은 뇌물을 써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놈의 얼굴은 보기도 싫다. 당장에 나가라. 그리고 그는 그의 호위병을 향해 명령했다. 뒤따라가서 총살해라. 이 말을 듣자 호위병 외의 사람들은 왕후가 갑자기 발광을 한 줄 알고 모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불이 나게 달아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달아난 것은 그 뚱뚱한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고양이에게 쫓긴 쥐처럼 누구보다 빨리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래서 왕후의 부하는 그의 뒤를 쫓아 따라갔으나 그는 지극히 빠르고 또 거리의 골목길에 능통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놓쳐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서로 마주 쳐다보며 헐떡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놓친 사람을 찾다가 그대로 거리에서 군중을 해치고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형공소에서는 야단법석이었다. 한 번 시작만 하면 철저히 하고야 마는 왕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호령했다. 이 형공사 안에 있는 기생충 같은 놈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려라. 계집년들이나 아이들까지 모조리 쫓아내버려. 병졸들은 충실히 명령을 거행했다. 그리하여 불난 집에서 쥐들이 달아나듯이 전부 달아났다. 1시간도 못 되어 형공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왕후와 그의 병졸들과 그리고 안채에 있는 현장 부부와 그의 시종들 뿐이었다. 현장 가족에게만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탁자에 기대서 긴 한숨을 쉬었다. 그가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일은 결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차를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이렇게 행동을 취한 이상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가 취한 행동이 후회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울적하던 마음도 번민하는 일도 일시에 가셔진 것 같아서 상쾌했다. 그리고 용기도 났다. 마음이 거뜬하고 아무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럴 때 언청이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의 눈치를 살폈다. 곧이어 곰보가 술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왕후는 소리 없는 웃음을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난 오늘 독사의 소굴을 대청소한 게지. 이 소문이 성내에 퍼지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벼슬아치들의 부패가 극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왕후가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형공소 대문 앞으로 몰려와서 이 통쾌한 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라고 왁자하였고 이왕이면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놓아주어 축하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번 일에 가장 이득을 본 것은 그 농부였으나 그는 환송을 올리는 군중 가운데 섞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급한 곤란은 모면했으나 자기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채권자인 고리대금업자가 죽지 않고 도망쳤다는 말을 듣자 신음소리를 내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누가 찾아와도 집에 없다고 대답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해두었다. 왕후는 군중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12~13명의 죄수들이 생각났다. 모두 무고한 죄로 갇혀있는 것을 왕후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해서 뇌물을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석방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왕후는 쾌히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신복부하에게 그 석방을 명령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3일간의 잔치를 베풀 것을 허락하고 형공소에 요리인을 불러서 그 준비를 시켰다. 이 지방에서 제일 가는 요리를 만들어라. 양념을 맵게 한 음식과 술안주로 생선 요리도 잘 만들어서 모두 맛있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술도 많이 준비시켰다. 불꽃놀이라든가 그 밖의 민중들이 좋아할 놀이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모두들 기뻐했다. 그러나 그의 신복부하가 죄수들을 속방하려 가기 전에 왕후는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산성에서 잡아온 여자 문제였다. 이 긴 겨울 동안 몇 번이나 그녀를 석방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놓아주는 경우에 그녀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몰라서 다만 그녀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사슬로 메어두지는 말라고 명령해 두었을 뿐이었다. 지금 모든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한 데 있어
그녀 생각이 났으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자유 석방해도 좋을 것인가? 왕후는 그녀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곁을 떠나는 자유는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가 그녀의 거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은근한 마음에 놀랐던 것이다. 고심하다가 그는 언청이를 침실로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산성에서 잡아온 여자는 어떻게 할까? 그러자 언청이는 엄숙한 태도로 대답했다. 아직 감옥에 있죠. 저 백장을 시켜서 그 용한 솜씨로 피 안 나게 목을 잘라서 죽이면 됐죠. 저더러 백장에게 그렇게 전할하시면 전합죠. 왕후는 잠시 외면을 하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지만 한갓 계집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나겠지. 언청이는 이 말에 실망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왕후는 나가는 언청이의 등을 향해 정청에 나가서 기다릴 테니 곧 그리로 데려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정청에 나타난 그는 일종의 이상한 허영심의 충동을 받고 현장의 자리인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그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그곳에 앉지 못하게 할 사람은 없었다. 현장은 감기로 누워있다는 정가를 받았다. 그는 단상의 커다란 의자에 위풍당당하게 앉았다. 그리고 영웅답게 태연자약한 티를 내었다. 마침내 그녀는 두 사람의 호위병들에게 이끌려서 나타났다. 무늬 없는 무명 저고리에 수수한 감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변한 것은 그런 복장뿐이 아니었다. 그동안 잘 먹어서 그렇겠지만 여일대로 여의었던 그녀의 몸은 살이 포동포동 올라 있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녀는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고 대담해 보이고 멋이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자유로운 태도로 들어와 조용히 왕후의 앞에 서서 기다렸다. 왕후는 그 태도에 크게 놀랐다. 이런 변화는 예기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호위병에게 물었다. 일전엔 미친년같이 발광하더니 지금은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고? 호위병은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다. 무슨 까닭인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요전날 장군께 불려왔다 가고부터는 아마 귀신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갑자기 순해지고 여태까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왕후는 말소리를 낮추어 왜 그럼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 그런 줄 알았더라면 벌써 석방했을 것인데. 호위병들은 놀란 듯이 변명조로 말했다. 저희들은 장군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명령만 기다렸죠. 이 말에 왕후는 하마터면 왜 관심이 없어? 나는 관심을 갖고 있다. 하고 소리 지를 뻔했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호위병들 앞에서 그리고 이 여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박은 풀어줘라. 그는 소리 질렀다. 호위병은 아무 말 없이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모두들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왕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를 석방한다.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집도 없는 신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왕후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소녀같이 다소곳해졌다. 그 표정을 본 왕후의 정감은 이제야 막을 내야 막을 수 없었다. 무서운 정열이 용솟음쳤다. 피는 뛰고 군복 속의 그의 몸뚱이는 떨렸다. 이번엔 그가 먼저 눈을 내려뜨렸다. 이번엔 그녀 편이 강했던 것이다. 그의 정열은 이 방 안에 가득 차는 것 같았으며 모두 불안한 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존재를 갑자기 깨달은 왕후는 소리 질렀다. 다들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슬렁어슬렁 나가버렸다. 그들은 지위가 높고 낮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그들의 장군에게도 닥쳤다는 직감이 갔다. 그들은 문 밖에 나가 서 있었다. 두 사람만이 정청에 남았을 때 왕후는 조각이 있는 커다란 의자에서 상반신을 눕히고 부드러운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다.
넌 이제 자유다.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라. 그러면 내 부하를 시켜서 그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 그러나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대담한 모습은 간데 없었다. 그러나 왕후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제 마음은 벌써 정해졌어요. 저는 당신의 시종이 되겠어요.